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 있던 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대신에 홍남기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대신에 김수현 두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 대신에 이 경제 정책을 주도할 홍남기 씨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장관 후보자라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탈원전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대폭 인상 이런 걸 주도하다가 보니까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늘지 않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바꾼 것인데, 문제는 사람이 바꾼다고 될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꿔야 하고 정책 뒤에 있는 이념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사람 바꾸는 것은 그냥 면피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이념의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념지향적입니다. 근데 이 이념은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체된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 위기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직설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저히 성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리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바로 청와대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판했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력으로 보면은 이 자리에 갈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예산통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권 때 박봉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의 비서관으로 발탁되어 가지고 박 장관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도 보좌 업무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대변인으로서 당시 박재완 장관을 보좌를 했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최근에 근무했던 기획재정부 장관 중에서 가장 성공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적 평가도 매우 높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의 주도자였습니다. 한 2년 이상. 박근혜 정부에서는 홍남기 씨가 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국정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이 정도 안목이 있고 경험이 있다면 이 자리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가 두 사람을 교체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교체하는 취지, 인사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포용국가라는 키워드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경제정책 기조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라는 이 말이 되지 않는 성장주도 소득이 맞지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입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통계주도 성장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성장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그런 비판까지 듣는 소득주도 성장. 성장이
앞서 나가야 소득이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 수가 없는 거죠. 공정경제, 이건 무슨 경제를 하겠다는지, 불공정 경제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경제는 기계적 공정이 먹히지 않습니다. 경제 민주화, 이 모든 것을 밑줄 친 것은 경제 민주화인데, 경제 민주화는 이미 실패한 것임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경제 민주화, 경제는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민주화와 같은데. 그리고 포용 국가는 또 뭡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념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소외시키고, 그리고 가장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페이크 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면서 페이크 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나서고, 기무사가 마치 내란 음모 집단인 것처럼 몰아서 기무사를 해체해버렸는데 수사 결과는 내란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나라를 포용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배제국가죠. 배제국. 자기들 계급과 다른 쪽에 속하는 일종의 계급적 국가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포용국가라는 좋은 말, 그러나 막연한 말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념의 틀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 할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는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 엇박자를 염두에 둔 듯 두 사람의 팀워크와 정책 조정 능력을 강조했지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운신의 폭을 분명하게 제한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경제부총리가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념적 한계를 분명히 딱 긋고 이 안에서 잘해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홍 후보자에 대해서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서 민생 현안에 대해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옵니까? 다 공허한 말입니다.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소득 배정이란 일본 이케다 수상의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소득 배정, 소득을 2배로 놀려라, 이런 게 정책 용어가 되어야 되죠. 고용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포용국가, 아무리 말을 들어도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말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건 정치적 선전 또는 선동의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막연한 용어를 써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실사구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은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념에, 자신들이 말한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는 초대 사회수석으로서 부동산 및 탈원전, 교육, 미세먼지 등의 정책을 담당했다고 했는데, 탈원전이라는 우리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있었던 모든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이 경제를 담당하는 정책실장이 되면 이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홍 장관 후보자는 경력상 별 문제가 없는데, 김수현 실장은 경력상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이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추진됐는데 그 책임자가, 그 실무 책임자가 경제정책을 설계한다? 더구나 투톱이 되면 안 됩니다.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수석비서관은 법적 권한이 없어요. 책임도 못 집니다.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으면 권한도 없는 거죠. 보좌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보좌할 의무밖에 없는 사람인데, 장하성 씨하고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사이에서 불화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인사가 문제 해결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이 연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경제는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민주주의 이루는 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이지 경제의 영역이 아닙니다. 스포츠, 가정, 예술에서 예술의 민주화가 말이 안 되듯이 경제 민주화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기초를 이룩했습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법치와 복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 경제적으로 공정이라는 말은 복지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 덕택에 복지를 이룬 거 아닙니까? 복지의 핵심이 의료보험 아닙니까? 의료보험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7월 1일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제가 공정사회에 기여한 것인데 어떻게 경제성장이 공정성을 파괴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고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은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죽이는 겁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고 중소기업도 크게 덕을 보았다. 이렇게 해야지, 대기업 집단만 덕을 보고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 아니, 중소기업이 왜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가 일부 있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부정부패하지 않은 사람, 특권을 부리지 않은 사람, 반칙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서민경제가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 한국의 서민경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큰 타격을 받고 있을 뿐이고 든든합니다. 원래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이 이렇게 심한데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의의 시대라고 비난해 마지 않는 그 시대에 살았던 정치인, 경제인, 관료들의 노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든든한 기초를 만들었냐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연 부총리가 물러나기 전에 했다는 그 말,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 계급투쟁론적 생각, 즉 기업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적개심, 법치 무시, 그리고 노동자 특별 대우,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굴종한다든지 하면서 남북 관계에 집중하면서 경제는 관심을 덜 두는 국정의 중심을 북한 노동당 정권에 두고 있다는 그런 국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한미 간의 갈등으로 미국의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무엇보다도 탈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서 볼 수 있는 상식과 과학과 사실과 법을 무시하는 경제정책,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교체가 이념 교체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인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권력자가 명령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경제는 사실과 과학과 법에 기초해야 합니다. 바로 이병철 선생의 기업 이념, 사업 보국, 합리 경영, 인재 제일, 여기에 오히려 경제 성공의, 경제 위기 극복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